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세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님의 발표로 이번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권 국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위의 금융산업국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점에 ESG, 그다음에 디지털 투자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제가 정부의 이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홍규령 부장님이야 헤럴드 경제 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크게 보면은 한 5, 6년, 짧게 보면 한 3년 내 정도의 어떤 금융과 금융 주변의 어떤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큰 비전을 제시하거나 어떤 대단한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그리고 이제 현장이 같이 걸어왔던 그런 길게는 한 5, 6년, 짧게는 3, 4년, 그리고 현재 과거에는 그랬고 1번,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번입니다. 3번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때 고민해야 될 과제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보면 이제 간단하게만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입니다. 그죠? 저출산 고령화 이런 환경에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다. 기술 혁신이다. 이런 큰 어떤 환경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10년 전에 우리 은행하고 정권보험이 이렇게 PBR이나 PER가 상당히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 정권 보험의 어떤 부분을 보면 참 굉장히 좀 참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오늘 저기 토스도 와 있지만은 쿠팡 이런 거에 PBR과 PER를 보면 참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금융권과 금융 주변이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다시는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AI 플랫폼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는 이제 단절되고 봉쇄됐는데 그 속에 오히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연결이 공고해지는, 그리고 비대면의 경험이 더 확대되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속도보다 더 빠르고 더 폭이 깊어지는,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그냥 거기에 저희는 그냥 흘려서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용들을 좀 보면, 금융과 관련돼서 보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도 플랫폼화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렇게 또 노력은 하고 계시고요. 비금융 사업자들도 결국은 금융이라는 부분이 결제 부분 내지 데이터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합되는, 금융과 비금융이 어쨌든 결합되는 플랫폼.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지금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의 원천이고, 특히 그동안에 이제 보전과 담보 위주의 이런 관행을 저는 바꿀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리즘해서 소비자한테 더 나은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바스라에서 뱅킹 에이즈 서비스에서 아마 상당 기간이 지나면은 은행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럼 은행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고객 경험이라든지 접점의 어떤 확보 이런 비즈니스로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저도 최근에 메타버스 이렇게 가보고 이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게임을 넘어서 이제 금융, 그 다음에 유통, 뭐 방송, 교육까지 이렇게 막 확대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 메타버스와 이제 금융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그 짧게 우리 한 과거를 한 4, 5년을 짚어보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신재원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핀테크란 이런 기술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임종용 장관님, 최종국 장관님, 은성수 장관님 이렇게 흘러가는데 첫 번째 보면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오늘 강의 말씀드릴 때 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핀테크를 하면 통상 이래 스타트업들 이야기고요. 이제 빅테크나 테크피는 좀 이렇게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나 큰 기업들, 그 다음에 레가시인 금융회사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핀테크 지원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 개선, 특히 이제 샌드박스가 아마 핀테크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유치도 하고 투자 자금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금융회사와 협업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기 이제 규제 그 상황 평준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기존 금융권 레가시들이 이제 야 이거 뭐 그 너무 저 핀테크나 이런 쪽에 또 빅테크 쪽에 저의 규제 개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못했던 규제들을 새로 이렇게 개선한 거고 그 부분은 기존의 핀테크든 기존의 핀테크든 금융회사든 동등하게 저렇게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뒤집어 보면 핀테크와 이제 빅테크들의 빠른 어떤 디지털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결코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뭐 기울어져 있으면은 같이 올려야죠, 그죠?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는 정책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잘못된 규제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규제를 개선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오픈 뱅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검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지금 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 이렇게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의 결합, 데이터의 유통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제가 보기 거의 폭발적으로 데이터 관련은 이제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좀 핀테크나 빅테크들의 어떤 금융 진입을 이제 허용을 해서 오늘 와 계시지만 이제 지난 6월 8일 날 토스한테 이제 세 번째 인터넷 전문원에 인가를 했고 카카오 손해보험은 이제 저희가 예비 인가를 한 그런 상태로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에 기반해서 핀테크, 빅테크 물론 저 안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은 다음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세 명의 이제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은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한 600개까지 성장해서 이제 약간의 금융권을 좀 긴장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는 이제 제가 공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전자상거래, 뭐 포털, SNS 넘어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비 업체들까지도 거기에 결제나 금융 이런 것들을 이제 탑재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거에 우리 기존 금융회사들은 이제 정말 열심히 변신하고 있는 그래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이제 인력도 확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연계, 융합 이런 비즈니스,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 규제의 어떤 기반 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 잘하고 있고 다 바람직한 모습이고 물론 그 와중에 뭐 약간의 갈등 같은 것들은 뭐 정부와 업계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역량을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보면 이제 은행과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뭐 은행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카카오나 토스나 뭐 네이버나 이런 소위 말하는 고객 접점을 2천만, 3천만 정도 확보하고 있는 해하고 우리 그 시중은행이 1,000만에서 1,500만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보는 길이고요. 뭐 저쪽이 어차피 플랫폼화되어 있는데 금융 기능을 탑재하니까 여기는 금융 기능이 있는데 비금융 기능을 탑재하는 그런 플랫폼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곧 열리는 마이데이터가 이제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고객 접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은행들은 이제 그동안에 좀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설명드리고, 기존 은행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전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MOU 같은 거는 엄청 많이 맺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MOU 맺은 거하고 실전에 유스 케이스가 나오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기 조금 뭐 이렇게 그 오프라인 그냥 하면은 MOU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시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은행은 저기 조금 말씀드리면 인터넷 은행은 두 가지를 이제 배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정부가 저번에 발표를 했는데, 중금리 한다고 인가받고는 중금리 안 한 겁니다. 그건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킨 입법 취지에 맞게 해라 하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언론에서 고신용자 그 금리 축소하는 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데, 원래 인터넷 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고신용자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편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금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터넷 은행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 했는데 갑자기 그 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가격 프라이싱에 대해서 정부가 중금리를 푸시하니까 고신용자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참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그러면 뭐 중금리 하지 말라 소리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넓게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보증보증을였는데 전부 그거를 보정부 신용대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66%를 1, 3등급한테 주고 있고, 시중은행은 24%에 6등급 이하 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은 12%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라이센스를 준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확고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물며 신용평가 모델 자체가 없어요. 인터넷은행이 4년 동안 했는데 그냥 KCB 나이스를 갖다 쓰고 있으니까 그건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아서 하겠다. 굳이 뭐 저희가 저신용자를 해라는 게 아니죠. 최소한 한 30%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좀 넓게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저희가 좀 정부가 좀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 취지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좀 말이 대한대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 비대면의 핵심이 이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잘 와야 되는데 하물며 제 데이터가 이제 은행 간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금융권에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 부분이 소비자의 어떤 접점, 경험, 소비자의 어떤 편익 측면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에 지금 그 핵심 쟁점이 이제 사회적 인프라를, 금융 인프라를 이제 개방 융합할 때 이 성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금융권은 우리가 열심히 수십 년간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개방을 해버려. 그러면 핀테크, 빅테크들이 와서 그냥 휘젓고 가면은 우리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소비자의 어떤 편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또 개방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이제 고도화되고 심화되니까 이제 갈등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예, 보험을 좀 말씀드리면 보험은 이제 기존 보험사들은 이제 디지털 보험사가 이제 우리 하나 이제 두 개 있는데 하나 또 나왔고 지금 또 하나 오늘 뭐 기사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라이나에서 이제 하나 추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소액 단기 보험사도 지금 올 연말 이번 달까지 이제 저희가 예비 심사를 컨설팅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다음에 기존의 이런 GA나 설계사를 넘어서 이제 플랫폼을 통한 이제 보험. 그다음에 대면이 아닌 비대면. 그다음에 좀 과당 경쟁. 여기서도 보험 쪽이 지금 요즘 뭐 외화보험이라든지 무해지 저해지 가지고 그저 그냥 단기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좀 뭔가 장기적인 어떤 측면, 예, 또 소비자도 이렇게 이 보험 상품을 한번 팔아버리면은 뭐 30년, 50년 가는 상품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달에 그 비대면 디지털 쪽에 어떤 그런 규제 개선은 이제 발표인데 이 부분이 기존 보험사의 디지털화를 굉장히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보험사들이 이제 업무를 집중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이제 그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냥 혁신국장 한 2년 하고 산업국장 해보니까 가장 많이 기회가 있고 바뀌고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보험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적인 저런 보험인데 보험은 이 여신 시장의 큰 거는 신용 등급이었거든요. 개인의 그 크레딧인데 이쪽 그 보험으로 넘어오면 결국은 건강, 그죠? 뭐 죽음 이런 거로 보면 건강 나이입니다. 그 크레딧 스코어에 해당되는 거가 건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보험 상품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짐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기를 먹거나 건강 상품을 먹거나 또는 뭐 커머스, 그러니까 건강 관련돼 있는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을 간다든지 보험을 한다든지 질병, 노후 이렇게 딱 연결되면 저 분야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오른쪽이겠지만 헬스케어입니다. 아마 뭐 그 의료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뭐 핀테크나 빅테크들이 할 수도 있고 보험사들이 할 수 있고 이 세 명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누가 주도해서 이 산업을 끌어가느냐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보험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이나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결국은 디지털 손해보험인데 헬스케어를 집중으로 하는 그 보험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KB 손보 그다음에 신한생명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 자회사로 지금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자회사 소유를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그 의미 있는 거가 저희가 그 이제 데이터가 보면 그 건강 데이터가 있고요. 제가 그 병원에 치료받은 질병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데이터는 이제 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건보원, 신정원, 국립암센터 이렇게 세 국가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양질의 아주 보안성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동안 이 부분이 이제 사용에 좀 애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 복지부하고 금융위 그다음에 업계 해서 그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곧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주 엄청난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가면은 이제 그동안 좀 침체됐던 어떤 보험 산업의 그 디지털 혁신을 아마 촉진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이 헬스케어를 잘 보니까 이제 의료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또 장비, 커머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 그 뭐 약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장비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우리 그 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센싱하는 이런 기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험사들이 이렇게 좀 제공할 수 있게 왜 그렇게 해야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제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커머스도 좀 이렇게 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의료, 커머스, 이렇게 보험 산업 이 전체가 같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하는 그게 결국은 뭐 부가가치고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카드들도 이제 핀테크나 빅테크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은 불만도 많았지만 또 뒤집어 보면은 가장 그 금융권 중에서 앞서 있고 제일 또 디지털이나 플랫폼을 잘할 수 있는 저는 카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객 접점이 많았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는 카드사라고 생각할 때 1년에 5조를 쓰는 카드사입니다. 그런 카드사들이 요즘 엄청나게 변신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데이터 부분도 그렇고 플랫폼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예. 특히 이제 그 개인 사업자까지 이렇게 관심이 있고 지금 어차피 이제 최고 금리도 내려오고 이런 형국이 되니까 이렇게 여신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고도화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관심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아까 뭐 메타버스 이야기했지만 가상 공간에서 조만간에 신용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핀테크, 빅테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좀 해서 예, 이제 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핀테크 지원 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예산을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런 기회를 줬고 저는 상당히 아까 600개 정도 아주 다양한 분야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쭉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샌드박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자금융법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금융업법의 스몰 라이센스를 통해서 좀 진입을 좀 촉진시키고 싶기도 하고요. 좀 더 체계적인 어떤 핀테크 지원을 위한 법도 좀 제정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저 에퀴티 투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펀드도 만들었지만은 어떤 정책 자금이 이 스타트업들한테 좀 많이 흘러가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은 이제 빅테크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융합이 되고 이렇게 경계가 흐려지니까 결국은 금융산업의 외연도 기존의 금융회사뿐만 아니고 핀테크나 빅테크를 포괄하는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쟁과 혁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편익을 누리는 아마 그거가 이제 아마 정책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정부나 쪽에서는 뭐 이런 진입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립적이면서도 장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과연 뒤에 나오겠지만은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좀 이래 익스클루시브한 뭔가 이 데이터의 어떤 제한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는 자금 공급을 안 하는 이 사람한테는 하는 이런 좀 이렇게 배제의 어떤 금융이었으면 이제 이런 4차 산업의 어떤 그 무한한 가치는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서 인클루시브하는 뭔가 좀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러니까 도네이션 측면에서 그런 포용이 아니고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소외받았던 그다음에 한도가 낮았던 금리가 높았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 핀테크와 빅테크의 어떤 가치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려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부분은 적절히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가 작은 글씨로 강구와 모집이라는 글씨를 일부러 써왔는데 아마 이제 빅테크들의 전략은 금융업 라이센스를 이제 받는 우리 그 그룹이 있죠, 그죠? 카카오나 토스는 다 이제 인가를 하나하나 받아오고 또 어떤 플랫폼은 이제 인가를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광고의 형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광고와 모집, 모집은 이제 금융 행위입니다. 판매, 모집,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저희 가급적 금융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면서 광고의 영역은 굉장히 작게 이제 규율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그 바깥에서 꼼수 부리는 이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리 그렇게 규제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보면 실제 인가를 받아가지고 금융업을 하는 핀테크, 빅테크가 좀 파괴적이고 영향이 크지. 그렇지 않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제휴하는 거는 그 한계가 있다. 그렇고 이제 당연히 규제 체계는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광고를 가지고 무한정 금융업을 우회해서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정부가 둘 리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자금융법에서 그 플랫폼 사업자의 그런 규율 체계들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그런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든지 너 그 AI가 적정한지를 검증을 해라. 그 다음에 그게 결국 감독도 나중에 무슨 뭐 종합검사하고 현장검사 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탁 꼽아가지고 그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도 안 되게 고객을 이렇게 뭐 차별하는지 성별을 차별하는지 그런 것들 다 소비자를 속이는지 오도하는지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계 어떤 규제와 감독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강력하니까 두려움 내지 또 걱정이 많은 그런 측면이고 이제 그래도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동향이나 규제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점검법에도 있지만은 소비자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더 나아가면은 예를 들면 보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슈가 많으면 그럼 또 다시 보험업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공정위의 일반적인 플랫폼 법이 있는 거고요. 그럼 그 금융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법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법이 있고요. 더 필요하면은 은행법도 있고 보험법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그 뭐 누가 성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레가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무겁다 했지만은 무겁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도 그 성공을 위해서 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뭐 핀테크, 빅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저 플랫폼이냐 이런 저 비대면의 어떤 방식, 고객 접점이냐 데이터 저걸 가지고 이제 승부를 내겠죠, 그죠? 이런 지금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릴 것 같고 다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내에서만 할 거는 아니고 조금 해외로 늘 시작할 때 우리가 제조업은 수출을 했는데 금융은 수출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4차 산업의 이런 그 기술들하고 이런 저희 플랫폼은 얼마든지 해외에 먹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가 대한민국 금융의 그 미래와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해야 될 과제는 그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늘 고민하는 이야기를 그냥 좀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코로나란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이제 걱정이고 이제 이런 핀테크나 이런 빅테크가 들어오니까 머니 무브가 일어날지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도 건전성 이런 부분도 정부가 늘 신경 쓰죠. 예를 들면 간단한 것만 하더라도 이제 고객 선불업자들의 고객 예탁금이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외부 예치를 시키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늘 데이터는 이제 보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혁신의 노력, 디지털의 노력에 굉장히 그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은 그 반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언론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계시지만 또 인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의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보거나 그래서 과한 규제가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정말 경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런 혁신이 누구를 위한 혁신이냐 그래서 인클루시브하고 익스클루시브 관점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하고 페이버를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비자의 관점, 그 다음에
부가가치의 관점을 기반하지 않으면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거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 독점적 이익의 우월적 지위라는 그런 반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해야 될 과제고, 뭐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이버 연결이 되고 하면 이제 취약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다 저런 것들은 돈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참 이번에 제가 이제 은행 쪽 만나보니까 지방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런 디지털이나 데이터 인력을 잘 구하는, 확보하는 것도 정말 좀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고용의 문제도 이제 갈등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얼마 전 언론에서 보고 제가 좀 했던 거가, 저희 부모님도 80 넘었는데 자동차 보험이 100만 원 이상이길래 제가 이번에 시골 내려가면은 그 다이렉트 보험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 노인세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디지털 격차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해킹이나 보이스피싱도 더 커지고, 정부가 할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는 국민들이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자리가 늘고 철저하게 저런 좀 국민 체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금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저희가 카드 업계의 도움을 받아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했는데, 전 부처 그 경시대에 적극 행정 나가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이거 좀 광고 좀 드리고, 지금 이제 구독 경제 또 보호 장치도 하고 있고, 아마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대출, 그러니까 대출 이동 플랫폼이 이제 등장하면 국민들이 또 새로운 어떤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금융의 어떤 편익을 누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하면은 기존 금융회사든 핀테크든 빅테크든 저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본인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도 부족하지만은 규제를 바꾸고 제도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좋은 그런 효과가 날 것이고, 철저하게 부가가치와 일자리, 해외로 나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금융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분들은 단상 위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는 토스를 이끄는 비바 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님이 함께 하십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맡고 계신 신원근 부사장님, KB금융의 디지털 전략을 이끄는 조영석 KB금융연구소장님도 참여하십니다. 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님이십니다. 패널에 이승건 비바 리퍼블리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총괄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영석 KB금융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좌장이신 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포럼, 헤럴드 파이낸스 포럼이 금융 세상을 바꾸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토론하면서 여러분 이 마스크 끼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까 마스크를 안 벗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안 벗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저 권대웅 국장 사실은 우리 권대웅 국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분인데 우리 금융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발표에도 들어보셨겠지만 거의 모든 일들이 우리 권대웅 국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죠. 불필요한 규제는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다. 실제로 우리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한 3, 4년간 일어났던 이 급격한 변화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금융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까 우리 권대웅 국장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은 이거 같아요. 과거에는 금융과 실물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금융과 실물이 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금융과 실물이 결합되는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 자체가 뭐 여러분들 뭐 간편페이나 뭐 스마트페이나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크레딧 카드 안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별도의 결제 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뭐 지나가면 결제가 되기도 하고 물건 사면 결제가 되기도 하고 택시 타고 내리면 그냥 결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융과 우리 생활이 결합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의 금융소의 영역에 있었던 분들이 실제로 우리 이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러분들 오늘 또 ESG도 들어보셨겠지만 사회혁신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사회를 휘젓고 있는 우리 핀테크 또는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일단 토론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건 뭐 맨날 여러분 핀테크의 대표 주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토스가 생각이 나시겠죠. 근데 지금 토스가 이제 뱅크를 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그래서 고민했어요. 야, 이 토스의 비바 퍼블리카의 이 이승건 대표를 빅텍 기업의 대표라고 소개를 할까, 핀텍 기업의 대표라고 소개를 할까. 이제는 빅텍 기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승건 대표를 모시고 도대체 이 그간의 변화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교수님 너무 과찬이신 소개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관되고 자세한 생각들을 공유해 주신 권대웅 국장님께도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토스는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제 시장에서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회사가 저희 토스 커뮤니티인 5개의 계열사가 지금 현재 집중하는 것은 크게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금융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자. 왜냐하면은 온라인에서 전환이 되면 접근성의 격의 향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의 향상은 사회적 효익의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큰 가치의 창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과거 인터넷 뱅킹 전에 지점에 가서 송금하던 시절이 기억도 안 나고 인터넷 뱅킹이 처음 도입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어떻게 돈을 이체하냐 했지만 지금 뭐 인터넷 뱅킹에서 수십억 이상의 자금도 오가는 것처럼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최근에 모바일 뱅킹의 전환 그리고 더 많은 경험들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지만 정부의 비대면화에 대한 어떤 법적 지원과 많은 기업들의 노력으로 온라인화가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의 접근성이 올라가는 점은 되게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더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예를 들면 대출 상품도 금리가 내려가고 보험 상품도 특약이 더 경쟁력이 있어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소비자 효익의 증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을 더 경쟁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대출 최저가 검색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내기도 했고 보험도 그렇고 여튼 토스는 모든 걸 다 비교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만 선택받는 그런 구도를 만듭니다. 저희가 그 와중에 직접 토스뱅크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도 저희가 단순히 그런 마켓플레이스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충분한 경쟁 구도를 금융권에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본질적인 혁신을 저희가 직접 시장에서 선보이면 그것 또한 이제 다른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더 경쟁적인 상품들을 출시하는 경쟁 요소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결국 그 두 가지인데 결국 그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모든 아이템들이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지향성이라는 요소가 저희가 금융권에 새로 가지고 온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항상 그 인터넷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미 다가올 미래를 속도 조절을 하거나 막거나 하는 경우에 결국에 나중에 더 큰 충격이 한 번에 오면서 산업이 무너지는 현상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무언가 있다면 그건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그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충격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은 인터넷 업계에서는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국 모든 기업이 소비자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제조업과 판매업의 분리라고 하는 소위 재판 분리 현상이 금융권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금융기관들이 제조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이분화된 구조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재판분리 현상조차도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지향성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제조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비싸게 팔수록 이득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출 상품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높은 게 이득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자를 높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업의 본질이고 다만 반대로 판매자는 가격이 낮을수록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체, 소위 저희와 같은 판매 플랫폼들은 가격을 낮게 해서 상품을 공급할 때 더 많은 유저들을 흡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파워가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마진을 높일수록 이득이고 판매하는 업체는 가격을 낮출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되게 건강한 경쟁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판매 플랫폼이 존재해야만 공급자들의 가격 상승 유인을 압박하고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조와 판매 분리가 있어야만 금융권에서도 계속적인 경쟁 구도와 가격 저하 요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기존에 이런 요소들이 없었던 점이 좀 약했던 점이 소비자 지향성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토스는 좀 최근에 두 가지에 굉장히 많이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에 남아 있는 금융 소외계층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나라에서 금융 소외계층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 30대 인구의 대부분이 토스를 저희는 지금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아래쪽과 위쪽을 보면 아래쪽인 청소년들은 굉장히 금융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뭐가 소외되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10대들은 온라인 커머스에서 결제를 하려면 편의점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좌도 제대로 없고 카드도 발급이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에서 가상 계좌를 받아서 그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려면 CD기나 ATM기에 가서 현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요새 굉장히 10대에서 유명한 온라인 커머스 어떤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의 대부분이 10대인데
그 전체 거래량의 50%가 CD기를 통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그 어린 연령대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고요. 또 오늘 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또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늘 아픈 부분인데, 예를 들면 아주 지방에 이제 오지에서 계시는 밭일 하시는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은 300만 원 이체하려고 읍내에 3시간, 4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모바일 뱅킹 앱을 쓰시면 뭐 1분 만에 끝날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밭일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금융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모바일 경험이 가장 적합한 경험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히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접점에 대한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금융 소비의 계층에 대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해외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토스 베트남이라는 앱이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300만 월 활성 유저를 확보했고 매달 5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은행과 협업하여 뭐 송금, 카드, 계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결국에 이제 사회적인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혁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건 대표가 역시 이 핀테크의 선두 주자답게 여러 가지 이 고민도 하고 글로벌, 아까 우리 권대웅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진출에 관련된 노력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본질적 혁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승건 대표가 말씀하신 금융의 본질적인 혁신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고객 아니겠습니까? 고객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슨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디지털이라는 틀을 써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사실은 이 고민의 모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우리 10대들이 온라인에서 물건 사고 편의점 가서 돈 내야 한다는 거를 뭐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부분하고 시니어를 또 모바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포용 금융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그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글로벌 경제에 사실은 중요한 이슈이고,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ESG라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꼭 글로벌 진출은 하셨으니까 베트남 말고 아시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미 뭐 우리 물론 카카오뱅크가 아니고 카카오페이라서 중금리 대출을 왜 고신용자에게 하느냐라고 비판을 받았던 우리 카카오페이는 빅텍인가요? 아니면 그 핀텍인가요? 카카오는 빅텍이지만 카카오페이는 핀텍인가요?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에서 전략을 맡고 있는 신원근입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 주제에 맞게 지금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카카오페이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러한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권대웅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촉매가 돼서 굉장히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핀테크 업체들이 진출한 한정된 영역 위주로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스가 먼저 혁신을 일으키신 간편송금과 같은 영역이 있죠. 이제는 그 거의 금융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그 느낄 수 있는 거는 지불 결제의 혁신이었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그 뒷받침이 되는
간편 결제에 혁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커머스가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이 서비스의 편의성 그리고 그 친근함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형제이긴 하지만 그 정부의 설립 취지에 맞춰서 중금리를 더 넓혀 나가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영역도 과거에 이미 많은 분들이 MTS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해오긴 했지만 조금 더 쉬운 개념의 투자들을 카카오페이가 선보였고 뭐 알투자라는 이제 뭐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친근한 투자의 환경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지금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고 목격하시는 변화들이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더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그 저희 당국에서도 너무 좋게 봐주셔서 최근에 예비인가를 주신 보험에서의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보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디지털 변화에서 제일 좀 거리감이 있었던 사업 그 금융의 영역입니다. 구조적으로 보험의 상품의 그 이 베네핏은 저희가 직접 지금 현재 상태에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푸시 영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푸시를 하기 위한 그 이 여러 설계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게 지금 현재의 대부분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면 그 사람이 개입되는 이런 지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키워드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국내의 이런 형태 때문에 국내 보험 산업은 조금 그 어떠한 특정 영역이 과도하게 성장해 있는 정상적이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수치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일반 보험, 가계를 대상으로 한 일반 보험의 상품 비중은 소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뭐 일본, 미국 등등 대비해서 뭐 2분의 1, 3분의 1, 크게는 4분의 1 규모로밖에 그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성장의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영역은 기존의 보험사들이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서브하지 못하던 그 굉장히 작은 보험의 니즈들을 커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손해보험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미니 보험입니다. 아까 권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에도 언급이 되었던 소액 단기 보험이 비슷한 개념일 텐데요. 일반 보험사들은 이런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사분들이 중심이 된 이 판매 채널에서는 일단 자신들이 들인 공수 대비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막 굉장히 활성화된 반송보험을 판매한다. 반송보험 200원이거든요. 200원 팔아서 거기서 10%의 그 수수료를 챙겼을 때 과연 이게 내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가? 당연히 없죠. 그리고 보험사들도 이 200원짜리 보험을 팔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을 그 IT를 통해서 시스템을 그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월보험료 10만 원, 20만 원짜리 보험을 위해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돌리는 게 낫지 200원짜리를 위해서 돌리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공백을 저희가 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탄생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새로운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존부터 있었던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소위 보험사들이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좋을지 계산이 되죠. 하지만 새로 생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꽤 많이 퍼져 있지만 휴대폰 파손 보험의 경우 처음 출시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손해율을 보고 결국 이 서비스 상품을 접게 되는 이런 경험을 겪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안정적인 보험 상품이 됐는데 이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좀 킥보드 아니면 공유 자전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 너무나 중요한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한 배송원들이 계신데 제대로 된 보험에 대한 커버를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략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셜 요소의 접목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휴대폰 파손 보험 예를 다시 들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휴대폰 쓰다가 그 액정이 나가는 경우가 물론 종종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되게 비일비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보험료가 이 정도면 내가 가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 있는데 그 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 하나 가면은 보통은 그냥 씁니다. 그랬다가 이제 좀 거미줄 같이 파손 그 스크린에 액정이 쫙 나가면 이제 그때 좀 교체를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험을 갖고 있으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금이 조금만 가도 바꾸죠. 왜 그걸 그냥 쓰냐? 자동차도 범퍼에 조금만 기스 나도 가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데 만일 이게 그 말씀드린 소셜의 요소가 가미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친구의 그룹이 보험을 만들어서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구가 휴대폰을 썼는데 금이 가요. 조금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면 그 그룹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정도는 그냥 써라. 스카치 테이프 붙여.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험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고자 하고요. 근데 이것들은 기존에 있는 보험사나 기존에 있었던 설계사분들의 그 파일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의 순기능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싶고요. 사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혁신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불안전 판매라든지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그 주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국에서도 굉장히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잘 맞춰가려고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당국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 핀테크가 또는 금융의 혁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온라인 투자 연기 금융법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해 주셨고 저는 이 마침표가 그 전자금융업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한테도 안 좋은 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금융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정책적 이슈는 한 번 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리 카카오 페이가 시도하고 있는 이런 그 다양한 보험의 형태가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되게 원하는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제 얘기로는 밸류 코스트 딜레마 또는 가치 원가 딜레마.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꼭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혁신금융 서비스에 내서 우리 혁신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지금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빅테크, 핀테크와 빅텍의 양쪽에서 이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무엇인가 변화를 해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메인 금융의 소장님, 연구소장님, 우리 조영서 KB금융 경영연구소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중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 핀테크와 빅테크의 관계에 있어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관계는 아까 권대영 국장님도 잘 설명해 줬지만 경쟁력 협력 관계입니다. 예, 핀텍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술 연구도 저희 네이버랑 뭐 같이 하는 부분도 많고요. 다만 이제 플랫폼과 고객의 접점이란 부분이 기존의 금융사들은 오프라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개인 금융과 소호 금융이 비대면화하는 추세는 막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저희가 고객 접점을 상실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객과의 소통 관계, 그다음에 접점을 유지하는 관계를 위한 개혁들을 할 전략적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이미 많은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비유연적인 노동시장을 봤을 때 급격하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많이 채널을 잃은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 트랜지션 과정이 굉장히 은행권 종사자로부터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슬그럽게 디지털 전환을 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은 어차피 유통이나 컨텐츠에서 대부분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금융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오늘 권대용 국장님께서 잘 설명했지만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규제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금융에서 먼저 신정법 개정을 통해서 28개 사업자한테 인계를 내줌으로 인해서 금융을 넘어서 통신, 유통, 의료로 마이데이터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금융 쪽에서 해줬다. 가장 보수적인. 그래서 한국의 디지털 산업 혹은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 저희 금융위가 했던 일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이 정도의 개혁을 해줬으면 금융권도 변해야 될 뜻이다. 이제는 많은 부분이 금융권의 목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금융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객 경험 쪽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및 체크카드의 민간 소비 지출이 90%가 넘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계좌 침투율도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융은 데이터화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개인으로 금융 소비자로 봤을 때 개인의 금융 정보가 다 집적이 된다 그러면 아까 김용진 교수님이 얘기해 주듯이 실물과 금융 그런 경제 활동들을 거의 다 실시간으로 100%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정금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금융 데이터와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면 정말 금융 소비자를 개개인의 단위로 파악하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사실상 모든 금융의 서비스, 상품들을 중개할 수 있는 금융의 정말 중개 플랫폼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단일의 이런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메가 금융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권대용 장님이 발표 자료에 쓰셨던데 거기서 그냥 취업 시부터 은퇴 시까지 이 단일의 앱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의 모든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고 생애 주기 자산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금융이 이제 단순히 상품만을 팔거나 어떤 서비스를 일방향적으로 했던 거래형 트랜잭션 플랫폼이라 한다면 이제는 정말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생활에 대해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해서 고객을 인게이지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정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세상이 열린 겁니다. 아까 이승건 대표 얘기하시듯이 금융 상품들이 다 비교가 돼서 가장 좋은 금융 걸 받고 금융의 자산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지출 관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금융 생활이 할 수 있는 정말 소비자 후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의 자산 관리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PB 서비스였다면 이것이 이제는 소액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PB의 대중화, 금융의 민주화를 위한 초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렇고요. 그러면 금융의 이런 어떤 경쟁 상황,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 건가?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재판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금융의 중개 플랫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뱅세 이런 플랫폼, 근데 기존의 신한은행, KB은행 이런 주로 판매를 담당하는 중개를 담당하는 거대 플랫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제조 쪽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 혹은 카드, 그 다음에 자산운용 이런 것들로 재편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재판 분리에서 있어서 만일 제조업자로서의 포지션을 취한 금융 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해야 되고요. 거기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언더라이팅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핀텍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소위 빅텍까지도 저희가 어떤 금융의 단위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바스, 뱅킹 에이저 서비스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거대 인프라를 갖다 담당하는 플레이어도 한국에서 저희가 그런 어떤 개발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기술 혹은 API 기술이 있다면 나타날 수도 있다. 아까 그런 것들을 견대영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횡적으로 판매와 제조와 운영을 하던 각각 업권별 은행, 카드, 자산운용 혹은 증권 이렇게 있었다면 횡적으로 메가 금융 플랫폼, 제조업체, 그다음에 인프라적인 바스의 플레이어 이렇게 구조 개편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권의 전략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방법은 하나라고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고객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플랫폼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보수적인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문화에서 탈피해서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고객에 대한, 아까 고객 중심적 사상을 여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고객에 대한 obsession, 굉장한 집착이죠. 집착을 해야 됩니다. 과거 저희는 이제 규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obsession이 강했죠. 근데 이제 이것은 규제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집착. 그다음에 아까 개발자들 찾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경쟁은 이제 업권별 영역이 굉장히 불러해져서 네이버랑 카카오지만, 개발자를 위한 인재 전쟁은 쿠팡과 배민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저희 보수적인 문화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다음에 조직 체계도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소규모의 애자일 조직. 그다음에 오픈소스와 클라우드에 기반한 신속한 앱 개발 역량,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시의적절한 도입,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 네이티브 컴퍼니이기 때문에 금융도 디지털 네이티브 컴퍼니의 이런 요소들을 적극 수용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컴퓨터 용량,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성능이 평준화됐을 때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차별화의 요소이기 때문에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도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현재 마이데이터 법제화, 한국의 금융소비자 법, 정보보호법 하에서는 제휴를 통해서 비금융 쪽의 적극적 데이터에 기반한 제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휴에 굉장히 치중을 해야 되고요. 기존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저희가 데이터는 정말 많은데요, 잘 활용을 못하는 데이터들이 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떤 데이터들을 잘 정비해야 되고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정비가 될 텐데,
기존에 이제 그런 서비스 기획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는 많은데 그게 이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서비스 새로운 고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기획과 그것에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 분석 역량 또 그것들은 저희가 안 갖고 있는 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인재들을 모셔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럼 하고 있는 뭐 은행권, 뭐 대표적으로 KB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가를 금융권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 문화, 조직 체계들이 그것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애자일 등 일하는 방식에 변화 없으면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을 뭐 토스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지만 한 10명 이내 아마존에서 말하는 소위 피자 두 판의 팀으로 나눠서 여기서 고객 경험의 개선과 개발 운영까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조직 체계를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 IT의 밑단에 있어서 이 레거시의 IT 시스템을 모더나이즈하는 것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레거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저희 갈 수 있는 가야만 하고 더 이상 회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KB는 은행권 최초로 이런 좀 담대한 도전에 이제 올해부터 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 조직을 이제 목적성 조직으로 바꾸고요. 바꿔서 기존의 디지털과 IT 부서에 있던 개발자들을 고객 채널 부서, 개인이나 개인 뱅킹, 기업 뱅킹으로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개의 플랫폼 조직으로 바꿨고 그것을 실제로 서비스 단위로 나눠서 한 50명의 PO들, 프로덕트 오너들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가 서포트되는 몇 가지 서비스 쪽은 애자일 데브옵스 조직으로 변화를 시켜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본 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그것을 하려면 예산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반들을 갖추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다른 금융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객 세그먼트 관련된 플랫폼인데요. 일단 기존의 스타뱅킹은 저희가 마이데이터와 결합해서 올 10월에 다시 재론치를 하면서 여기서 전반적인 종합 금융의 플랫폼 하는 전략을 짜고 있고요. 아까 이승건 대표께서 얘기하신 Z세대에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잘 설브할 수 있을까? 포용적 금융의 입장에서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서 리브라는 간편 뱅킹 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Z세대만 타겟으로 하는 앱으로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제에 있어서 선불 충전이라든지 선불 충전 카드 등 이분들이 계좌가 없어도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컨텐츠를 개편하고 있고 10월 중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 금융만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 플랫폼이 중요한데 금융과 인접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뱅셀의 앱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리브 부동산과 그다음에 KB 차차차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마이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을 조직 내부로 좀 구축을 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돌이켜 보건데 2000년 지금 2020년, 2021년이 어떻게 보면은 전 금융권 여기서 말하는 전 금융권이라는 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빅테크, 핀테크 금융기관한테는 티핑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여기서 코로나까지 오는 걸로 언택트, 비대면 금융의 플랫폼화가 굉장히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계기와 그런 원년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으로 고객한테 선택을 받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기존 금융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영서 소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거의 발제 수준의 이 정리와 종합, 그리고 지금 우리 KB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그건 같습니다. 정말 고객들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함, 이런 걸 통해서 조직 내부의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고객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금융권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권대웅 국장님 혹시 지금 이 현재 현업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코멘트를 하실 수 있나요? 나중에 어차피 정책 코멘트를 또 하셔야 되는데. 네. 예, 그래도 토론자들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성근 대표님은 그래도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지향하는 바가 좀 명확한 것 같고 아마 이런 정부의 그 수사적 어떤 발언을 현장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배웠습니다. 특히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중저 신용자가 대한민국에 한 2,200만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이야기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전당포가 IT 전당포가 지금 생겨가지고 애들이 그 전자기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참 문제인데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로운 또 정부가 몰랐던 어떤 사실상 금융인데 그런 또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좀 저도 오늘 좀 놀랐습니다. 다만 그 통신사들 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그 후불 금융권은 이제 한도가 작은데 그쪽은 뭐 100만 원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 아마 좀 이렇게 금융권에서 제대로 포섭을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노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영서 대표님은 맞아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제가 느끼는 저 고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력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인센티브의 문제, 저 거대한 저 무거운 조직이 엄청난 고민이 보이고 저런 부분을 저희 금융권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또 너무 또 이야기를 또 떼놓고 못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보험은 또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과소와 과잉의 어떤 그런 비대칭 분야가 있다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전자금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규제는 진짜 언제든지 바꾸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패널들께서 약 2분 정도 우리 정책적으로 지금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씩만 2분 내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이승건 대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그러면 그 사실 그 조영서 소장님 오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토스 내부 문서가 유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처음 토스 시작할 때 모바일이 중요합니다 하는데 아무도 공감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로 다 하시니까 모바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UX, UI가 중요하구나 이렇게까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UX, U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UX, UI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 이제 격차가 너무 사라지니까 몰래 숨기고 있었는데 그 지금 뭐 목적 중심 조직, PO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금융권에서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웠고 이제 서로 다 패가 까질 것 같아서 이제는 이제 실행력으로 경쟁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규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 규제 혁신 면에 있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은 이제 확실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들과도 저희는 이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정말로 한국의 어떤 규제 개선의 속도라든지 깊이와 폭과 정확도는 상당히 이제 서지컬하고 그 되게 충분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하이라이트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조금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그 금소법이 조금 아직 그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금소법에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특히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이 모집이나 광고 업체나 금융기관 중에 어디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개선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스탁이 불가능한 업무들을 본질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의 최종적인 책임은 토스뱅크를 포함해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중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오늘 뭐 소관되는 법은 아니지만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정금법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정금법에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되는 요소들은 확실히 이제 한 뭐 6가지 정도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도 정금법의 통과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 6개 쟁점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돼야겠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 중에 일부는 그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요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새로 생기는 일부 라이센스 티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뭐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카카오도 계시고 뭐 다른 핀테크 기업 아주 큰 핀테크 기업들 8개사 9개사가 모였을 때 그 라이센스 티어에 얼마나 응시를 그 라이센스 인가를 받을지를 물어보면 사실은 그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괜한 공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좀 수요자 중심으로 조금 더 하면은 정책 자원을 덜 쓰면서도 통과가 잘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지금 뭐 지시용 접근 매체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뭐 좀 꽤 크게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제 공인인증서 2.0 시대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더니 2가지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2가지씩이나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신원금 소장님, 네, 한 가지만, 네, 2분 내로. 예. 아까 정금법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법령이 제정이 된 뒤에 이제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세세한 그 방향성들이 잡히는데 보다 보면은 이제 뭐 특정한 것을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면서 만든 감독 규정이나 시행령이 온라인 비즈니스 또는 이제 그 비대면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같이 많이 업계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과제는 아닙니다만 되게 여러 보이스들이 합쳐져야지만 개선이 될 수 있는 영역일 텐데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인력난 저희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IT 업권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더스트리가 다 직면하고 있는 과제거든요. 어떤 인더스트리든 IT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급이 없어서 이게 인력난이 이제 계속해서 캐스케이딩 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IT 인력 육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당장 눈앞에 대학교에서부터 이 관련된 인력의 정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100년지대의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건 되게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합쳐져야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를 그냥 심하게 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인력을 도대체 왜 그렇게 기르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저희 학교도 요새 엄청나게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MBA에 그 AI 빅데이터 MBA도 만들고요. 대학원에 AI X 융합대학원 뭐 이런 것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체 메타버스를 사용한 대학 구조개혁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말씀 따갑게 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기반의 규제가 온라인에 적용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츰차츰 발견해 가면서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용서 소장님, 예,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다른 토론에서 김영림 교수님이 하나만 얘기하셔서 두 개 얘기했더니 하나는 정말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연말에 금융위에서 저희는 이제 망분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언택트 시대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런 망분리들은 이제 풀렸습니다. 비조치가 아니라 이제 상시화해서 금감원 등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플랫폼 개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물론 고객 정보가 관여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망분리는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가 또 다시 팬데믹 상황이 수그러들면 좋겠지만 다시 뭐 변종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했을 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금융위에서 연말에 말씀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여러 가지 또 뭐 입장차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꼭 저희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금융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빅테크와 핀테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망분리 다시 한 번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빠르게 답변을 해주셔서 사실은 망분리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 금융위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예.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이 앞서 있다는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저희 신정법 이렇게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아 정말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돼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고 사실은 정말 저희가 신정법의 그 마이데이터는 전 세계에 그게 없는 그런 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지금 규제나 이런 디지털 혁신 노력이 상당히 앞서 있고 여기 이제 과실만 나오면 되는다 이런 거를 아마 이성근 대표는 아마 해외 자금 유치할 때 아마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요 최근에 나오는 저 프라이싱을 받았지 않을까. 그거에는 정부의 규제 노력과 이성근 대표의 혁신성이 결합됐다. 저는 뭐 감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제 금소법은 뭐 보호만 확실히 되면 어떤 규제든지 고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이게 잘 이렇게 정착이 될 겁니다. 근데 워낙 거대한 법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하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이렇게 적정한 수준으로 될 거로 보이고 정금법 개정은 제가 3년 전에 이 법을 시작했던 담당 국장으로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일부 라이센스가 뭐 공허하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거고 지금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많이 하고 하면은 국회 법이 가급적 통과되는 방향으로 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점검법을 전면 개정에 가깝게 만든 이유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그 법이거든. 2006년도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야 이제 비대면 플랫폼 시대로 가기 위해서 이제 법 개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 수많은 아날로그 규제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읽어야 이제 고치려는 노력이니까 이 법이 아주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위 규정도 한꺼번에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이제 김영림 교수님 샌드박스에 계시니까 샌드박스로 오면 저희가 그걸 다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분리도 벌써 2,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헤럴드 경제 이런 언론에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망분리해서 사고 났는데 자 그거 우리 보완해서 가자 이래 해주셔야지 그 사고 나면 그때 어느 놈이냐 하면서 이제 다 담당이 누구냐 하면서 또 하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제가 어떤 이런 혁신을 위한 약간의 어떤 사고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내하고 조금 균형감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아마 망분리가 속도가 안 나는 측면은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아마 금융위에서 조만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패널들의 얘기 그리고 발제자이신 권대웅 국장 말씀을 들어봤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원래 제가 10분을 드릴 생각이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뭐 코멘트도 좋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금융부 한일아 차장입니다. 신원근 부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 보험사들이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미니 보험을 판매하기 힘들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험사들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 기간도 되게 길거든요. 대신 빅테크사들은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은 200원짜리 소액 보험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미 기존에 있는 디지털 보험사들도 이 부분의 고민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도 저희 보험사 출범하면 돈 벌어야죠. 근데 저희는 부분 최적화보다는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가 그 보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메인 목적이 아니라 카카오페이가 지향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그 금융 플랫폼 소비자들이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 관련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 보험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거기서 그 계속 로스가 나는 거를 감당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가계 대상 일반 보험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 현저하게 낮고, 그 말은 다시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공략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런 기회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뭐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또 그 사실은 이게 그 디지털 영역으로 들어오면요, 기존에 우리 그 오프라인 경제에서 할 수 없었던, 비용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것에 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디지털 보험사들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대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워낙 그 패널들이 열띠게 토론을 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바람에 질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 주제에도 나와 있듯이 금융 세상을 바꾸다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은 금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실물과 금융이 결합이 되고 있고, 실물이 실제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과 금융이 손을 잡고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소비자, 고객들의 삶, 국민들의 삶이 좀 더 풍족해지고 좀 더 포용적이 되고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금융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금융 플레이어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이데이터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한 가지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정보 통제권자로서의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 한국에서는 자산, 그럼 부동산이 거의 90%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진화를 하게 됐을 때 이 지금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컨대 이제 부동산의 디지털 자산화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결합,
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보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 패널 분들 조영조 소장님, 이승건 대표님, 그리고 신원근 부사장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금융위원회 권대영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신 김 교수님을 비롯해 권 국장님 함께 힘써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